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발표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 주제가 위기의 자유주의입니다. 앞에서 오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좀 스페시픽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자유주의가 훼손되고 있는지 그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목차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자유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자유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것들이 얼마만큼 훼손되고 있는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앞으로 우리 자유주의 미래를 어떻게 될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잘 살게 된 것은 사실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정말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이름으로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도입된 이후로 인류가 잘 살게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이나 또 국내도 마찬가지고 보면 계속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좀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머지 전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러면 자유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 이것을 옹호하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소극적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가 나온 결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아주 많이 이제 인용되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보면 1780년 이후에 보면 그 후로 인류가 잘 살게 되는 게 보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자유시장 경제가 도입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이때 그 이전에는 사실 정말 못 살았어요. 특히 이제 멜더스 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멜더스 주기가 사라지게 된 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도입된 이유죠. 그래서 그 후로 잘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평균 수명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특히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교육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교육이라는 것은 귀족이라든가 왕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다든가 뜻이 있다고 그러면 다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자유주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유재산권, 그리고 두 번째가 법치입니다. 그리고 자기 책임의 원칙,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이제 수렴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제한된 정부, 이것이 자유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권이라는 것은 내 자산,
내가 벌어들인 소득,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이게 왜 사유재산이 중요하냐면 이 사유재산권이 있어야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쉽게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자유가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유재산권을 보장을 해줘야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내 것이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넘어오면 경제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권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치죠. 법치, 룰 오브 로인데 이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국가에서 또는 국회에서 그냥 법을 만들면 다 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이 법치라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우선 법의 내용이 아까 그 자유주의의 이념에 맞는 그런 법의 내용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 여기에 그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하나 조건은 뭐냐면 그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어떤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자유를 훼손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생활이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룰 오브 로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책임의 원칙이죠. 우리가 이제 자유라고 한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고 그럴 때 사람의 행동은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를 않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고 남의 책임이다 또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의 행위가 이게 신중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이 바로 굉장히 그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만연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한된 정부라는 건 결국 뭐냐면 결국 국가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국가라는 것이 왜 생겼는가 그것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두 종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내 이기심만 취하고 나의 이익을 취한다고 하면 서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맨날 싸움만 하고 전쟁하고 이런 게 생활이 굉장히 불확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남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정의의 규칙이죠. 정의의 행동 규칙인데 사실 이것만 갖고도 부족하다 이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은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일종의 그 갖는 도덕심인데 그런데 그 중에 아웃라이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남의 생명이라든가 재산을 뺏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구성원들 간의 어떤 도덕에 의해서 이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기보다는 제3자가 나서서 이것을 통제를 하고 컨트롤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죠. 그런데 그 국가를 운영하고 책임지고 있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이런 권한을 많이 갖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 생명, 이런 재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정부의 그 힘이 커지면 그 힘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 또는 재산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자유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제한된 정부입니다. 정부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국에서 얼마만큼의 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그리고 이 법치가 얼마만큼 훼손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책임의 원칙이 얼마만큼 쇠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커졌는지, 이걸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다 아시는 얘기예요. 우리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해방 이후죠. 그 전이 이제 조선 사회인데, 뭐 잘 알다시피 조선 시대는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회였습니다. 근데 이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을 심어놓은 분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확고하게 만드신 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뭐 이렇게 쭉 오는데, 우리가 이걸 쭉 보다 보면 1987년까지는 자꾸 자유시장 경제 쪽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제도가 가요. 근데 87년 이후부터 이게 자꾸 멀어지는 제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권도 침해되는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것이 이 경제 성장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게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조선시대보다는 우리가 막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정부 때 훨씬 더 시장 경제에 가깝게 됐죠.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 시대 때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때 더 가까이 갔어요. 그러다가 1987년부터 이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 극단적으로 가장 멀어지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 5년 동안 경험했던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지난 5년 때 경제 성장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면, 결국 사유재산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250년 전에 벌써 이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치가 자꾸 퇴락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입법 만능주의, 그냥 법을 만들면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포퓰리즘 입법 이런 것들이 하여간 계속 보다가 지난 정부 때 가장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죠. 이게 보면 뭐 무상급식 및 무선 보유 반값 등록금,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제로 정책, 그리고 뭐 슈퍼마켓,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때 급속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생긴 문제들, 기업 규제 3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뭐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데이터도 보여줘요. 데이터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저도 글씨가 워낙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16대 그때 보면
2,500개밖에 안 되는데 20대에서 24,000개 정도로 이렇게 법이 증가를 한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너무 지나친 형벌 조항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행정 규제를 해야 될 것조차도 이것을 형벌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붙게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위 말해 정과자가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런 지나친 무분별한 규제하고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에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너무나 급속하게 최저임금을 올렸고,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인데 실제로 드러난 결과는 뭐냐? 정반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사회적 약자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 급격하게 오르니까 그 임금을 가지고는 그런 생산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업에서는 그 사람을 고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그냥 예전에 가만 놔뒀으면 고용이 돼서 소득이 있었는데 이제 소득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너무 법령이 많고 정부의 규제가 많아지면 국민들이 잘 살지 못한다. 이제 그런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벌써 노자가 얘기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바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하의 금령이 많을수록 백성들이 더욱 가난해진다. 법이나 명령이 요란할수록 도둑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벌써 2000년 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쇠퇴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 이것은 바로 이제 아까 포퓰리즘 정책과도 관련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남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 자기 책임의 의식이 자꾸 쇠퇴가 돼요.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이제 만연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2013년 10월에서 2020년 3월까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환수 결정액이 1250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빈발한 분야가 다른 게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400건이 접수돼 가지고 837건이 이제 환수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라든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보정수급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511건이 접수돼서 143억 원이 환수가 결정이 됐고 고용 분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거,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한 거,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 이 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왜 우리가 교육이 문제가 되냐? 국가가 교육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지금 다 국가가 이 교육에 대해서 관여를 하잖아요. 유치원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교육, 대학교육까지 지금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사실 교육 분야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생기는 문제. 이게 바로 학생이나 이런 학부모보다는 누가 더 중요하냐면 정치가나 교육 관료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가가 교육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어떤 교육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전부 다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아마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그 많은 실제로 경험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붕괴 현상이라는 건데 거기에는 뭐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단절되고 그리고 포퓰리즘 그 교육 정책의 남발로 인해서 교육 정책과 교육 과정이 파행을 이루게 되고 교육 정책에 따른 교원들의 갈등이 있고 그다음에 학력자와 학교 폭력 증가 그다음에 학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교권에 대해서 불신이 이렇게 신뢰를 갖지를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계속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교육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여러 데이터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육도 많이 들어가요. 교육 예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 도덕적 해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그 초중고등학생들이 15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부패 현상도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쇠퇴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 우리가 이 사회 안전망,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필요합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 그다음에 이 독거노인들, 그리고 그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들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사회 안전망 이건 필요한데 정말 자기 능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얼마든지 소득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이 복지제도를 만들어준다. 이것은 결국 이 국가 뭐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에 가서는 결국에 그래요. 이거는 국가가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좀 손을 띄는 게 좋다. 그래서 자율성을 많이 부과를 해야 그래서 교육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정부가 이제 커져가는 것은 이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전쟁이라든가 어떤 지금 특히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정부가 커지게 되는데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정부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커져 있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커졌습니다. 이게 그것을 보여주는 이제 데이터고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부도 계속 커져 왔는데 1970년에 정부 지출 규모가 GDP 대비 18.4%였던 것이 2021년 작년이죠. 이게 바로 27.6%로 증가를 했고 이 테이블을 밑에서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훨씬 증가한 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가가 이제 정부가 이렇게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부캐넌이 이제 리바이던 가설이라고 해서 이제 한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이걸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 정부 지출을 늘려가면서 정부 규모를 이제 크게 만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정부 지출을 확대하게 되면 결국에 그것이
아까 얘기한 데는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이, 경제 발전이 이제 저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정부가 커지고 국민들의 자유가 은밀하게 침해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국가가 갖고 있는 화폐 발행 독점권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지출을 늘리려고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조세, 증세를 한다든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조세, 증세를 하게 되면 이것은 왜냐하면 조세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도 역시 발행을 하면 결국 그게 국민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저항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방법을 해요. 그게 뭐냐? 돈 찍어내는 거예요. 화폐 발행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 팽창을 하게 되면 뭐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이것도 사실 2008년도 이후에, 그리고 코비드, 코로나 이후에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긴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요겁니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 문제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소득 불평등 문제에서. 왜냐하면 주류 경제학에서는 돈을 풀면 그냥 물가만 쫙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 가격의 변화가 없어서 그냥 아무런 뭐 효과를 안 미친다, 이렇게, 부에 대한 효과를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에서는 돈이 절대로 그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비율로 늘어난 통화를 나눠 갖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중앙은행에서 돈이 풀면 제일 먼저 그걸 입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입수한 사람은 아직 물가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많은 재화 서비스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보다도 그 사람은 실질소득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쓰고 하다 보면 물가가 쫙 올라가고 제일 마지막에 그 화폐를 보유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물가가 다 오른 뒤에요. 그 사람에 대한 실질소득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의 불평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별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실제로 데이터도 보게 되면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코로나 이후에 소득 불평등도가 엄청나게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 1930년대 대공황 때도 그 전에 보면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그럼 그때도 보면 소득 불평등이 높아집니다. 1970년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돈 찍어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통화 팽창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자유주의의 핵심 요소들이 계속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가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국가주의로 자꾸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것을 멈춰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멈추려면 어떻게 되냐?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모이신 이 자유주의자들이 정말 이 이념 전쟁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의지를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추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반대가 있어야만 막아지는 거지 그냥 해서는 너무 막아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강력한 그 의지를 갖고 우리가 이 자유주의자들이 요 추세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미제스의 소셜리즘, 사회주의의 거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자유주의자들이 좀 명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 시간 관계상 한번 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치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실제로 실행되게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주의 원칙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새로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요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행입니다. 이걸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야 우리가 지금 자꾸 국가주의 쪽으로 정부가 팽창도 이런 쪽의 방향을 틀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것이 또 그냥 생각에 머물러 버리게 되면 우리 한국의 미래는 좀 어둡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왜 국가가 이렇게 자꾸 정부가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한테 무슨 일만 터지면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그 피해가. 그래서 국민들도 무슨 일 터지면 정부한테 무슨 자꾸 뭐 해달라고 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는 의식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해야만 이런 추세를 막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통화와 문제와 관련되는 이 통화 정책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2% 인플레이션 타겟을 하는데 그것을 뭘 갖고 왔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에 산정되는 물품은 460개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5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돈을 풀었을 때 그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 산정하는 그 재화 서비스에 지출이 되지 않으면 물가가 안 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 안 올랐는데 뭐가 올랐습니까? 주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 오르지 그래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소득 불평등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지금 보면 통화가 팽창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플레이션적인 통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런 통화 정책을 개선해야 된다. 그래야 정부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우리 한국에서의 지금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자유주의가 얼마만큼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